자, 그럼 지금부터 이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션은 6.25 전쟁 납북 피해 구제를 위한 전시 납북자법 개정의 입법 환경을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이 세션 또한 재성호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좌장을 맡아주시겠고요. 발제에는 전환기정의 워킹그룹의 법률 분석관이신 신희석 박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회는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이신 이영종 정치 칼럼니스트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세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세션과 동일하게 우리 발제자는 한 30분 정도 해주시고 뭐 일찍 끝내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토론자에게는 10분 시간을 드리고 이어서 이제 플로어에 토론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희석 박사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방금 소개받은 신희석입니다. 앞서 이제 그 박정희 교수님 발표에 이어서 이제 입법 환경에 대해서 이제 그 발제를 할 텐데요. 사실 이게 거듭 반복된 얘기지만 70년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런 또 희생자가 한두 분도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이런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 이런 보상 구제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어떻게 이걸 이제 입법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이제 오늘 좀 한 말씀 올리려 합니다. 예, 이제 아까 앞서 이규찬 박사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사실 이제 이런 보상이라는 거는 이제 뭐 국내법 차원에서 당연히 이제 논의가 필요하고 실제 이제 이행이 된 건 국내법이지만 이런 국제 사회에서 이제 국제법상으로도 이러한 이제 피해자분들의 보상 권리는 사실 이제 널리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29페이지 발제문 이제 서론부터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그 국제법에서요, 이런 어떤 식의 이제 그런 이런 식의 이제 인권 규범이 발달하면서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제 배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상식으로 자리잡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뭐 피해자가 한두 분일 경우에는 이제 개별적인 입법이 아니라 뭐 소송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이제 행정 절차를 통해서도 보상이 가능하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뭐 피해자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이제 국회 입법을 통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이제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 납치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이제 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이제 과거에 이제 국무총리위원회 조사위원회에서 확인된 이제 피해자분들 이제 4,770명 분이 계신데 이 정도면 사실 이제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대규모의 인권 침해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또 이제 이 어떻게 보면 가해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뭐 공산군이랄까 이제 북한이 이제 피해 보상을 할 가능성은 이제 거의 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정부, 우리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이제 이 배보상을 실현해야 되는 또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이제 가해자는 북한인데 왜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보상해야 되냐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역시 이 보상 논의를 하는 데에서 감안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2017년에 이제 재성호 교수님이 계셨던 이제 그 위원회에서 이제 냈던 이제 보고서에 따르면은 단순히 이제 이런 인권 침해가 뭐 이런 일반적인 그런 이제 수준의 인권 침해가 아니라 이런 이제 국제 인도법 즉 전쟁법 그리고 또 이제 국제 형사법 그리고 국제 인권법의 침해에 해당된다는 이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이제 법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이 개별 사건에 이런 개별 사례에 대해서 적용을 할지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사실 이제 국제법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제 헌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에 뭐 이제 재산권을 보장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재산권이 침해됐을 때 뭐 토지가 수용되거나 했을 때 그걸 이제 단순히 이제 헌법 규정만 가지고 보상하기 어렵듯이
이런 국제법에 열거되어 있는 원칙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개별 사례에서 보상할지는 또 이제 또 별개의 그런 이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국제법상의 논거가 있다는 것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런 보상 입법의 당위성이라던가 이런 정치적인 지지를 끌어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또 이제 이 문제를 접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처음 이제 좀 언급하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게 국제법에 이제 어떤 식의 그런 그 보상 원칙들이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이 과거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제 입법 사례에서는 이미 좀 앞에서도 이전에도 언급이 됐었지만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비교라던가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을 매개로 해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실제 이런 그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조치를 통해서 이런 이제 보상 입법을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이제 그 순서대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 국제법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 사이의 법으로 원래 이제 그 19세기 이후에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인권 침해 피해자 개개인의 그런 이제 권리라던가 이제 배보상을 받을 권리는 사실은 좀 어쩌면 굉장히 그 최근에 나온 지난 수십 년간 이제 발달된 법률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명한 것은 이제 과거의 그런 전통 국제법에서도 이건 국가 간의 관계에서 규율하는 거였지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뭐 A 국가가 뭐 잘못했을 경우 국제법을 위반해 가지고 이런 법적 책임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B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 보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그 법리가 확립됐었고요. 특히 이제 그 중요하게 이제 20세기 1930년대에 언급됐던 것은 이런 보상에 있어서는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 여기 이제 31페이지가 언급했지만 신속하고 충분하면서 효과적인 보상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미국 국무부 장관의 이름을 따서 이제 헐 공식이라 부르는데 이러한 이제 원칙이 이제 과거 전통적인 국제법에서도 확립이 된 그런 이제 그 법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20세기 후반에 이제 인권 개념이 발달하면서 개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이러한 식의 이제 그 금전 배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법의 논리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국제 인도법이랄까 전쟁법을 살펴볼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저희가 이제 논의하고 있는 이 전시 납북 피해라는 건 사실 이제 그 6.25 전쟁이라는 맥락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일단 전쟁법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이제 그 과거에 1907년 이제 헤이그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법과 규칙에 의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육상전에서 적용되는 이런 전쟁 법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을 정리한 그런 이제 국제 조약인데 이 헤이그 협약 3조를 보면은 그 이제 이 협약상의 부속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교전 당사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리고 교전 당사자는 개별 전투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이제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이 규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그 보상을 받는 그 대상이랄까 객체가 이제 국가가 되는 것, 피해 국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피해자 개개인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뭐 이제 간단하게 이런 이제 비슷한 그 법리는 사실 이제 그 이후에 제네바 협약이라던가 그 추가 의장소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적어도 지금까지의 그런 판례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관행들을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은 이제 피해 국가다. 이건 개인에게 그런 배상받을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는 식의 그런 판례가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몇 개의 판례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실제 이것은 그 피해자 뭐 이런 학살 피해자라던가 아니면 다른 이제 전쟁법 위반에 따른 피해를 입은 개개인에게 이런 이제 배상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식의 판례가 뭐 그리스 같은 경우 그리스 법원 같은 데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런 이제 전쟁법 이제 국제 인도법 차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그런 개인의 그런 배상 권리에 대해서 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고 하지만 이제 뒤에서 보게 될 2005년에 유엔 배상 원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는 이제 국제 인도법 위반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개인의 보상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어프로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오게 된 것이 국제인권법인데요. 사실 이제 그 국제법에서 인권이라는 표현 자체, 용어 자체가 처음 쓰여진 것이 194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유엔 헌장에서 이제 그 인권이라는 표현이 쓰이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유엔 총회에서 세계 인권선언이 채택이 되고 또 이제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도 가입한 자유권 규약이라든가 사유권 규약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인권 조약들이 채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최근에 그런 나오게 된 최근에 그 발달해 온 그런 이제 그 인권법의 논리를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뭐 이제 그 32페이지 하단에 나왔지만 그 66년에 채택이 된 자유권 규약에서 이런 이제 그 각 규약의 당사국들은 이제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침해가 공무집행 산업에 의하여 자행되었을지라도 효과적인 구제 조치를 받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구제 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권한 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국 또는 국가의 법책에 규정하는 그 밖의 권한에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런 권리가 확인되고 보장받도록 또 그런 이제 사법적 구제 조치 가능성을 향상시킨다. 이런 이제 의무들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4년에 채택이 된 이제 유엔 공무방지 협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14조에서 그 고무행위의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구제를 받고 또한 이제 가능한 한 완전한 재활 수단을 포함해서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그 훨씬 더 진일보한 이제 그런 표현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문행위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제 그 피해자의 부양 가족이 배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또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권 개념이 발달하면서 이제 또 인권 침해의 피해자들에게 어떤 이제 구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이제 그런 걸 좀 정리하려는 이제 시도가 이제 유엔에서 이제 생겼는데요. 이제 그러한 이제 시도들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결집돼 가지고 나온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이제 이규찬 박사도 말씀하셨지만 그 2005년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이 된 이제 피해자 배상 원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타이틀을 이제 좀 제가 그 33페이지에 이제 전문을 적어놨는데 정확한 명칭은 이겁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 결의 60-147호로 채택이 된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와 이제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틀에서 볼 수 있듯이 크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이런 평시에 아니면 이제 그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 인권법, 인권 규범의 침해 피해자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시에 이런 국제인도법은 이제 정전법을 의미합니다. 전쟁법 위반에 따른 그 피해에 대한 이제 그 피해자들의 권리 이제 그 두 가지를 사실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제 그 국제인도법상으로는 이게 그 과연 피해자 개개인이 그런 이제 배보상의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아직 좀 논란이 많은 여지가 많은 편인데 그에 반해서 이런 인권법 개념에서는 적어도 훨씬 더 이런 피해자 개개인의 권리가 강조되기 때문에 이제 배상 권리 또한 더 이제 더 명시적으로 규정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05년 배상 원칙에 나와 있는 건 제가 이제 뭐 그렇게 자세히 말씀 안 드리는데 이런 이제 상당히 상세한 그런 단순히 이제 금전 배상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복구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뭐 정의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다 이제 열거가 돼 있다는 게 이제 포인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2005년 배상 원칙을 이제 국제 조약에 가장 잘 이제 담아낸 것은 이제 2007년에 채택이 된 유엔 강제 실종 방지 협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6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듯이 그 강제 실종 방지 협약 24조에서는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그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다양한 이제 권리를 이제 명시하면서 이제 그 중에 하나로서 뭐 그 중에서 이제 그 보상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그 공방지 협약에 비해서도 훨씬 더 이제 상세하게 그 사호에서 이제 강제 실종 피해자들이 배상과 신속하고 공정하며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도록 보장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 강제 실종 방지 협약과 공방지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런 이제 그 국제 규범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요. 문제는 사실은 이제 그 이 연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이제 그 조약들이라던가 사실 국제 인권법 자체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6.25 전쟁 당시에는 사실 이제
이게 조약이라든가 이런 그 선언들이 채택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 소급 적용이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런 국제법의 이런 인권 규범이라는 건 상당히 이제 진보적인 좀 이제 어떻게 보면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이제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그 과거에 이런 이제 법리가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특히 이제 이런 피해자들은 배보상을 이제 거부하는 것은 이제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제 그런 이제 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중요한 것이 국제 형사법상으로도 이제 그런 말씀드린 그런 이제 인도법과 그 국제 인권법상의 그런 배상 권리가 그 반영이 돼서 그 여러분 들어볼 수 있겠지만 이제 국제 형사법에 관한 로마 규정에서 75조에서 아예 그 이제 역시 피해자 보상에 관한 이제 그런 이제 규정을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제 반인도 범죄 협약이라는 이제 또 새로운 조약이 있는데요. 이제 아마 2029년 정도에 최종 그 이제 협정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제 거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그 이 피해자들의 반인도 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 배보상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우리 논의는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도 이 기본적으로 새로운 조약에 또 역시 지지하는 입장에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나중에 향후에 가입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그 사실은 그 전시 납치라든가 그 강제 실종도 이런 반인도 범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언급을 했던 것이고 이러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제법이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국제법상의 논거가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유엔에서 이런 이제 전시 납치자분들의 그런 보상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이제 주장을 전개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설득을 할 때도 이제 단순히 뭐 이런 이제 이런 이제 국내법상의 그런 형평의 논리뿐만 아니라 이런 국제법상의 이런 그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이제 국내 보상 입법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이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그 조약들이라든가 선언들을 이제 언급을 해두었습니다. 이제 39페이지부터 보면 이제 이미 그 이전에 그 회의 그리고 오늘 이제 논의에서도 그 이제 상당히 언급이 됐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이런 이제 과거사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우리 현대사 워낙 이제 굴곡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과거사 문제에 관련된 보상 법들이 제정이 되어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전시 납북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런 이제 배보상 없이 이제 진상 규명 등이 이제를 규정한 그런 이제 법이 채택이 됐던 건데 이걸 이제 다른 이제 그 비슷한 다른 이제 그런 과거 이런 인권 침해 피해자 집단과의 그런 이제 관련 법령과 좀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일관성이란 게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분명히 이제 뭐 경중을 따지기 어려운 이런 인권 침해들인데 어떤 쪽에서는 이제 그 보상을 받고 다른 쪽에서는 보상을 못 받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시 납북자분들 같은 경우와 그 53년 휴전협정 이후에 정전협정 이후에 그 전후 납북자분들을 비교를 해도 사실은 왜 전후 납북자분들은 이제 보상을 받고 전시 납북자분들은 보상을 못 받는지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사실 이제 그 형평에 맞춰서 설명할 수 있는 사실 그런 건 뭐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뭐 그런 사실 논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후 납북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이제 이 40페이지부터 이제 법에 제가 인용을 해놨지만 크게 보면은 이제 이 몇 가지 이런 보상 자체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전후 납북자분들의 그런 특수성을 감안을 해가지고 이런 규정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후 납북자분들의 뭐 본인들이 납북자분들 중에서 이제 북한에 끌려갔다 특히 어부분들 중에서 끌려갔다가 이제 송환된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가족분들 이제 뭐 과거에 뭐 이런 이제 고문 피해를 입었던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전후 납북자법에서는 보상 규정이 있고 그 이외에도 뭐 이런 이제 의료 지원금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제 복지에 가까운 이제 복지 혜택이죠. 이런 이제 규정이라든가 또 순수하게 이제 이제 납북을 겪으셨던 가족이 납북된 분들에 의해서
이제 피해 위로금 이건 이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그런 이제 보상이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진 이제 그런 보상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이런 전신납북자 보상 법안에 있어서도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참조할 수 있는 또 실제 반영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고요. 사실 근데 이제 또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것은 전원 납북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신 납북자분들과 거꾸로 진상규명에 대한 이제 이런 뭐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졌다거나 이제 그런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전원 납북자분들은 이제 개별 사례들이 뭐 그 납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제 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고 또 이제 뭐 대부분 이제 뭐 어선 이제 해상 납치가 많았었는데 그 이외에 뭐 해외에서 납북되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이미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에서 많이 이제 보도가 노출됐기 때문에 그런 뭐 이유도 있어가지고 이제 이에 대해서 별도로 진상규명회가 꾸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보상위원회에서 활동 결과를 근거로 백서가 발간이 됐었고 이제 거기서 이제 피해자분들의 그런 이제 명부도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아쉬운 거는 사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런 전시 납북자분들과는 다르게 이런 이제 그 당시 북한의 그런 행위가 이제 국제법 위반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제 어떤 법규범의 위반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전후 납북자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정립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이런 국제법상의 이런 이제 피해자들의 구제라는 것은 뭐 금전 배보상뿐만 아니라 진실 규명이라던가 명예회복 여러 가지 조치들을 아우르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신 납북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금전 배상이 빠져 있다면은 이런 전문 납북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상 규명 부분이 약하게 남아 있는 이제 그런 것을 또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44페이지 보시면 이제 또 역시 또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이제 국군 포로 분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군 포로 관련된 입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1999년에 이제 말 그대로 국군포로 대우에 관한 법이 제정이 되었다가 2007년에는 이제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에 대한 법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신 납북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탈북을 해서 이제 한국에 온 케이스가 굉장히 소수, 이제 뭐 한 자릿수 정도밖에 없는 이제 적은 수가 있지만 국군 포로분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뭐 80명의 국군 포로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남한으로 이제 오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분들에 대한 먼저 이런 이제 처우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군 포로 관련법에 나와 있는 그런 이제 보상 관련 규정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해 주체는 북한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가 저기 보상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가가 이제 제대로 이제 보호 책무를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 책무 못한 거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가만히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위로 지원금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국군 포로 당사자는 돌아가셨는데 가족분들이 이제 한국에 한국행을 이제 하게 된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유족 지원금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탈북자와도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주거 지원이라든가 뭐 의료 지원 규정까지 포함이 돼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좀 또 국군 포로와 가족분들의 그런 특수한 상황에 맞는 또 그런 이제 규정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전자 검사라든가 이런 규정도 이제 국군포로 법에는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이제 역시 또 이제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이제 사건으로서 이제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것이 제주 4.3 사건 관련해서도 이제 아까 박정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이제 2000년에 처음에 4.3 사건법이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몇 차례 이제 법이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이제 제주 4.3법에는 이제 의료 지원금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복지 혜택 정도에 대해서만 이런 이제 피해자 보상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불과 이제 4년밖에 안 됐죠. 최근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보상 규정이 이제 추가가 되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피해자분들에게 9천만 원씩의 그런 보상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사실 또 저희가 좀 이제 감안해야 될 것은 법을 잘 보시면은 이제 피해자 물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그 당시에 이제 뭐 군경에 의한 피해자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 적어도 법 규정상으로는 이제 그 가해 주체가 이제 우리 정부였든지 아니면은 이제 공산군에 의한 거였든지 그걸 구분을 하지 않고 양쪽에 대한 보상을 이제 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적대 세력이랄까 이제 북한 측에 의한 그런 그 피해자분들, 학살 피해자분들도 이 법에 의해서 이제 어느 뭐 제한 뭐 매우 소수이긴 하지만 보상을 받은 그런 전례가 있다는 걸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그 사전 사건의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입법이 그 변천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50페이지 뭐 부파 공작원 같은 경우도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 뭐 HID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부터 이제 잘 뭐 이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것이지만 그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뭐 이런 외교 관계 이런 걸 이유로 보상을 안 해왔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늦게나마 이제 그 2000년대에 이제 그 우리 정부에서 우리 국회에서 이제 보상 입법이 된 이제 그런 사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저 뭐랄까 그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것도 그 이제 북파 공작원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제 보상 규정을 보게 되면은 이제 뭐 보상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보상금이 그 이제 있고 또 이제 특별 공로금, 특별 위로금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HID 요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있을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이제 또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북파공작원 관련된 보상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도움이 됐었던 것이 그 전년도에 이제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러한 이제 그 북파공작원들에 대해서 이제 보상 입법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 권고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또 언급하겠지만 이런 이제 그 이 전시 납북자 피해 보상 법안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인권위 차원에서 이렇게 뭐 성명을 낸 것은 없는데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좀 이제 그 인권위를 또 이제 인권위를 설득을 해서 이게 이런 국제 인권법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헌법상의 그런 기본권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이제 보상 입법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거 사실 이제 국가 기관에서 또 이제 권고를 낼 수 있게 하면은 또 입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51페이지 보시면은 그 이제 북송저지 특임자라고 해서 좀 전에 휴식 시간에 이제 재성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던 법인데요. 이것도 이제 과거 이제 뭐 그 50년대에 이제 일본이 이런 이제 그 제1교포들을 이제 북송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 이스마 대통령이 이렇게 북한으로 파견했던 그런 이제 공작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분들이 뭐 이제 일본에서 잡혀가지고 고생하고 하셨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역시 이렇게 보상 입법이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킬러 부대라고 해가지고 그 사실은 이제 북파공작원과 거의 비슷한 어떻게 보면 같은 성격의 임무를 수행했었는데 다만 이제 그 앞에 북파공작원들과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소속이 이제 우리 한국군이 아니라 이제 미군이라던가 유엔군 소속이었기 때문에 원래 그 기존의 그 2004년 법에서는 사실 이제 그 킬러 부대원들은 포함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2007년에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거는 이제 불합리하다. 이거는 이제 그 시정이 되어야 된다. 새로운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기존 법을 개정을 해라라는 이제 권고를 했었는데 역시 이것도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2021년이 되어서는 이제 그런 이제 보상 법안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이제 뭐 그 보상 규정과 이제 공로금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걸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지금 국회에서 이건 아직 제정된 건 아니지만 그 이번 국회와 이전 21대 국회에서 이제 논의되고 있는 법안 중에 하나가 그 53, 54페이지 나와 있는 이 전시의 그 학살 피해자분들 이제 희생자분들에 대한 그 이제 보상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역시 또 형평성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같은 시기에 이제 우리 군경에 의해서 뭐 이렇게 희생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2010년에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진화위에서 진실 규명이 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유족들이 이제 우리 정부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게 되면은 배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제 공산군이랄까 적대 세력에 의해서 그 학살된 희생자의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 정부를 제소하는 게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런 이제 그 금전적인 구제를 못 받는
이제 그런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역시 이제 이것도 이제 여야 양쪽에서 이런 이제 진화위에서 진실규명이 된 학살 피해자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보상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법안이 이제 이전 국회에도 발의됐었고 이번 국회에도 발의된 그래서 계류 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 하지만 이 마지막 법안 같은 게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은 당연히 그런 규범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책이라든가 그 당시에 그런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은 이제 보상 법안이 통과가 되고 제정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또 안 되거나 아니면 또 제한적으로 되는 이제 그런 게 사실 또 이제 현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실제 이런 국제 규범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헌법상의 그런 기본권을 근거로 해서 이런 이제 보상 입법을 추진할 수 있을지 좀 이제 고민을 해본 건데요. 이런 55페이지부터가 이제 그런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제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거는 그런 이제 기존의 그런 법을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가족의 범위, 그러니까 뭐 지난번 회의 때도 한번 이제 이런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이제 가족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전신 납북된 분들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분들도 이제 상당히 이제 고령이시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최대한 이제 넓은 범위의 그런 가족분들이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규정이 이제 또 필요하지 않은가 이제 그런 이제 제언을 드리고요. 또 이제 과거 이제 2017년에 그런 이제 4,777명을 이제 우리 정부에서 그런 이제 납북자 피해자로 인정을 했는데 그 명단이 사실은 이제 명단이 발간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만 남겨놓고 나머지 이제 이름은 다 이제 땡땡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사실 이런 이제 보상 입법 관련해서 이게 중요한 것이 또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는 게 사실은 이제 보상법 입법이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좀 이런 이제 이런 좀 이제 보상의 대상이 되는 이제 피해자분 이제 납북자 피해자분들에 대한 좀 이름만이라도 좀 더 많이 알려지는 것이 이제 보상에 좀 도움이 되고 또 추후에 뭐 이런 만약에 이제 보상 입법이 제정됐다 했을 때 그때는 아예 이제 새로 그때는 다시 또 이런 이제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족분들께 아예 이제 납북된 분들의 이름을 공개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동의를 이제 가부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백서라든가 보고서를 발간했을 때 이제 납북된 분들의 이름이 명시될 수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치를 좀 강구하면 어떨까? 이제 입법 과정 국회에서 이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좀 이게 제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 사실 가장 다음에 나온 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이런 이제 전시 피해자분들에 대한 보상을 했을 때 얼마나 이제 비용이 드느냐. 사실은 뭐 국회에서 뭐 정치인들 중에서 이걸 순수하게 뭐 정치적인 이유를 반대한다기보다는 결국은 이게 국가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 특히 기재부 차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뭐랄까 조심스러운 이제 그런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뭐 여기 사실은 이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런 이제 대충 비용 추계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비용 이외에 이제 또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은 그런 거죠. 이제 앞서 봤지만 비슷한 시기에 여러 이제 인권 이런 피해를 봤던 피해자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왜 이게 어려운 점이 될 수 있냐면은 단순히 이제 뭐 전시 납북자 피해자분들을 보상하면은 그다음 보상 조치가 있으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뭐 학살 피해자분들 아니면은 뭐 이런 국군포로 뭐 이제 좀 케이스 다르지만 이제 그런 다른 이제 그 당시의 피해자분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제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사실은 그게 이제 정부 쪽에서는 또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하기 때문에 뭐 아무리 이걸 이제 이제 전시 납북자 피해 사안을 분리시켜 보려 한다 하더라도 정부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과거에 2000년대에 처음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전시 납북자 문제에 대한 이제 입법이 논의됐을 때 그때도 사실 이제 이 보상이 안 됐던 것은
사실 그런 이제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4.3도 이제 그런 보상법이 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부 쪽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난색을 표했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게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현실이라면은 오히려 이제 다른 이제 그 전시 이런 학살 피해자분들이라든가 그런 다른 피해자 단체와 오히려 그 연대를 해서 이만큼 이제 그 정치적으로 이게 필요하다 그런 걸 어필하는 게 더 이제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제 고민도 해보면 어떨까 특히 뭐 이제 앞으로 뭐 선거들이 계속 있을 텐데 그런 선거 공약에 이런 이제 그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언급 안 했지만 이제 국군포로 같은 경우도 진상 규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세트로 이제 뭐 법을 이제 그 6.25 관련된 이제 그런 이제 법안 3개를 통과시키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좀 대중적으로 이게 좀 어필되지 않을까 생각한 거고요. 뭐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이 그 아까 약간 언급드렸지만 이제 그런 이제 과거에 그 이제 뭐 진화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이제 학살 피해자에 대해서 이제 그 보상 입법을 권고한 바가 있는데 인권위에서 사실 그 비슷한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뭐 강제시정 방지 협약 관련된 이행 입법 이런 권고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런 그 권고문 안에 이런 개별 피해 사례 특히 이제 이런 전시 납북자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법안을 이제 권고를 채택하도록 권고를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그 국제적으로 또 눈을 돌리면은 이제 그 이런 WGID 그 강제시정 실무그룹 같은 이제 유엔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뭐 사실 뭐 이성 이사님이 작년에 찾아가서 이제 그 저기 사무부 직원들을 만나서 면담도 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유엔 기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 유엔은 뭐 군사력이 있다거나 뭐 군대가 있거나 아니면 뭐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이제 특정 성명이라던가 입장을 밝히게 되면은 그건 사실 국제 여론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 정부라던가 국회에도 상당한 이제 그 어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랄까 그쪽 정식 절차를 통해서 뭐 이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이런 보상 입법을 지지하는 서한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이제 그 WGID 같은 이제 그 유엔 기구의 그런 위원들을 이제 한국으로 초대를 해서 이제 그분들과 뭐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런 보상 입법이 필요하다. 그런 발언을 해주시면은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될 것이고 역시 우리 정부에 또 압박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서울시 의회에서 그런 이제 이런 이제 그 이런 그 국군포로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이런 국군포로 진상 규명 법안을 이제 국회가 통과시켜야 된다. 그런 권고안을 채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 전시 납북 피해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권고가 이제 지방의회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서울시 의회라던가 뭐 다른 이제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도 이런 이슈가 이제 그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이제 그런 권고안이 나오게 되면은 역시 그것도 좀 이제 이런 그 정치적으로 이런 이제 입법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거기서도 역시 이런 국제규범이라던가 이런 헌법상의 기본권을 언급하면서 이런 보상 입법의 당위성을 다시 강조를 해주면은 그런 것이 이제 입법의 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인 총론적인 얘기에서 시작해서 좀 더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담아주셨고요. 제가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용정 기자님 토론 한 10분 해주시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 대주제가 피해구제법의 이제 통과 전략을 얘기하는 건데 저희가 경험상 어떤 뭐 정교하고 치밀한 전략보다도 정부의 정책적인 관심, 특히 거기에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얼마나 자기가 소명을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그냥 어떻게 정권에 잘 빌붙어 가지고 와가지고 잠깐 월급 받는 재미로 법인카드 쓰는 재미로 있다가 축사나 하고 다니다가 가느냐, 이런 부분들, 또 특히 뭐 정치권의 합의 도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걸 저희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 장소가 이곳에서 열리는 것들 또 뭐 이런 것들도 그런 부분을 이제 반영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희석 분석가님의 발제는
사실 6.25 납북 피해 구제를 위한 국제법적인 검토, 우리가 그동안에 조금 이제 국내 문제에 매몰돼 있었는데 보상법안의 구체적 법안 내용까지 이렇게 아우르면서 바람직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신희석 분석가님이 저는 평소에 보면서 이제 존경스러운 거는 정말 그 좋은 공부를 하시고 또 촉망받는, 정말 뭐 돈벌이도 할 수 있고 사회적 명망도 얻을 수 있고 이런 그런 분이신데 이렇게 국내 북한 인권 문제라든가 또 납북 피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관심을 갖고 또 연구해 주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경의를 표하고 싶고요. 또 전환기 정의라는 게 우리한테 낯선 거지만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치밀하게 연구해 두시는 것들이 우리가 남북한 사이의 어떤 통합 또 북한 체제를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그동안 이제 김정은의 어떤 전범 행위라든가 또 그 북한 고위 관리들의 인권 유린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명하고 처벌하는데 좋은 그 기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납북자나 뭐 제주 4.3 피해자의 보상 형식하고 형평성 문제를 적극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시면서 아까 국제법상의 문제도 좀 포함해서 같이 하자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서 또 조금 시야를 넓혀서 볼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대선이나 총선 당연합니다. 뭐 그 정치적인 이런 거를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를 계기로 해서 좀 더 실천력 있게 어떤 해법을 찾아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오늘 특히나 이제 그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실에서 이 행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뭐 보수 세력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좀 아울러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는 점에서 지금 뭐 바쁜 일정 때문에 안 계시지만 김병기 의원님께도 개인적으로 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뭐 국회의 입법 조치를 통해서만 보상이 가능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우리 신희석 박사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공감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거. 항상 뭐 그렇죠. 조금 더 이런 움직임이 일찍 좀 있었으면 하는 건데 뭐 저희가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모든 문제가 다 그렇지만 먹고 살기에 너무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도 좀 들여다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다 옛날 힘들 때는 관심 갖기 힘든 것들이었는데 지금부터라도 좀 속도를 붙여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한 30년 정도 이제 북한 문제를 취재하는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일본 외무성 초청으로 제가 그 일본의 납치자 납북자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고 있냐 하는 거를 좀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그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 간 기자 한 명을 위해 가지고 외무성 직원들이 공항에 나와서 또 납치 현장인 그 북쪽에 니가타까지 신칸선을 같이 타고 갔는데 현지에 일본 그 경시청의 직원들이 나와서 77년 11월 그 납치되던 날의 상황에 대한 사건 기록이라든가 약도 걸려 있는 그걸 펼쳐 보이면서 하루 종일 설명을 해요. 이 아기가 그 당시에 13살이었는데 여기서 배드민턴을 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서 친구 누구랑 헤어져서 가다가 이 지점에서 납치가 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닷가 쪽에. 어떻게 여기로 추정합니까? 그 당시 아버지가 일본 은행의 니가타 지점에 근무했는데 딸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듣고 경찰견을 풀어서 아기 잠옷 냄새를 맡아서
이 루트를 따라왔더니 여기서 강아지가 주저앉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만 그때는 모래밭이어서 아마 여기서 끌고 가서 납치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주선으로 그 가와사키 현에 가가지고 부모님도 만나서 설명을 듣고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만난 사람들이 만난 사람이 납치 담당 장관이었습니다. 제가 왜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중생 13살짜리 꼬마 한 명 납치된 거를 가지고 일본은 전담 장관부터 나서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이거를 알리고 이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북한이 요코다메 군미 꼬리가 밟히니까 결국은 94년에 죽었다고 6월까지 했는데 이게 가짜다 이러고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걸로 간주를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정부나 고위 당국자들의 이런 접근 방식은 제가 보면 정말 안이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안이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지금 그 가족들의 그걸 지금 분단도 우리가 일제강점기 해방된 지 80년 됐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도 이제 이북분이라서 선친께서 이제 북한의 아이들을 두고 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유사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문제는요 정책적으로 뭐 우리가 해결을 기대하고 있지만 얼마 있으면 장관들 몇 명 더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정권 바뀌고 이러면 자연히 해결됩니다. 자연히 해결됩니다. 그냥 일사자 당사자들이 돌아가시면은요 그 자녀들이 그렇게 뭐 관심 가질 사안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계속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게 좀 빨리 시급하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역시나 이게 뭐 아까 그 우리 이성희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통일부나 외교부나 지금 이 접근하는 이 방식 가지고는 저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계엄 탄핵 사태 이 국면에서 통일부 외교부 뭐 장관 차관들 별로 할 일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지만 요즘 무슨 뭐 청소년들 무슨 클럽 만들어 가지고 뭐 하는 데 가서 축사하고 애들이랑 뭐 불러 가지고 하고 이런 거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른 데 갈 게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같은 날 장차관이 와서 점심 같이 들면서 얘기 듣고 김병기 의원 오면은 와서 이거 참 잘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신 일 한 겁니다 하고 앞으로 도와주십시오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예? 지금 뭐 직원분 오셔가지고 정말 그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 대단히 고마운 일인데 이거 해야 됩니다. 정말 그 가서 전해주세요. 전해주세요. 저 요즘 제가 통일부 오래 출입했기 때문에 통일부 차관이 자기가 지금 뭐 낙하산으로 와가지고 여성 차관 최초의 여성 차관이라 그러면서 저기 어디 남도 마을에 가지고 탈북민들하고 가가지고 뭐 무 뽑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아침에 관용차 타고 출근하는 거 지금 뭐 자랑하듯이 내 책상에는 보좌관들이 오후 되면은 이렇게 과일이랑 간식이랑 이렇게 올려놓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거 영상 찍어가지고 올리고 있어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말? 예전에 어떤 장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장관이 일을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는 월급 받는 낙밖에 없어진대요. 가만히 있어도 월급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뭐 아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아무리 여기서 백날 뭐 전략을 얘기하고 이래도 정말 고위 당국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기 일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까 그 신희석 박사님께서 뭐 피해자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랬잖아요. 물론 그런 사례 있죠. 북파공작원 기억하시잖아요. 북파공작원 특수훈련 받은 친구들이 저 가스통 들고 서울역 앞에 나와가지고 길 다 막고 폭파시킨다 그러고 이러니까 정부가 놀래가지고
보상해 준다 그래가지고 한 겁니까? 그 뭐 저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건가요 지금? 어디 가서 뭐 불이라도 지르라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정부가 앞으로 좀 그런데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장관, 차관, 외교부, 통일부 가만히 그냥 말로만 해서 모면하려고 그러면 계속 질타를 하고 하지 않으면 저는 해결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이 세션에 주제 발표 토론이 있었고요. 이제 플로우의 그 질의 토론을 개방하는데 아까 이 세션에 질문하실 시간이 없어 못 하신 분 먼저 마이크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얘기됐어요? 네네네. 그러면 다른 분 또 혹시 말씀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손 들고 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지금 저기 납북 피해 구제를 위한 법 개정의 입법 환경으로 이제 우리 신희적 박사께서는 국제사회의 뭐 여러 가지 흐름이랄까 구제를 위한 뭐 여러 가지 규범적인 노력, 규범 형성 노력, 규범 현실제 뭐 이런 거를 좀 다뤄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형평성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법률들 공포로 문제까지 얘기하시고 또 전후 납북자 문제 얘기하시고 4.3 사건법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뤄주셨는데 이거 외에 이제 또 이 전시 납북자나 국군 포로들이 북한과 북한의 최고 책임자인 김정은을 상대로 소송을 낸 사례들이 있죠. 그에 대해서 뭐 이제 주권 면제 인정하냐 아니하느냐 그래가지고 또 엇갈린 것이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제 1심에서는 승소를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까 어느 분이 저한테 오셔갖고 손 드신 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은한테요. 저희가 우리 6.25 납북자가 김정은한테 배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우리 대한민국 판결을 받았거든요. 김정은한테 승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압류하고 이제 그 진행을 하는 수 있는 그 조건에 추심금 있는데, 소송. 네. 예, 그거가 이제 우리 지금 구제법 통과에 어떻게 작용을 할 수 있을지, 예, 그거를 좀 건의드리고요. 좋은 쪽으로 좀 네. 일단은 해주시고. 보상입법이 없으니까 예. 이제 직접 피해자인 이제 전시납북자 가족들이 자구책의 일환으로서 소송을 내서 이제 예. 구제를 받으려고 하는 네, 거고 네. 그 나름대로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저기는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도 구상법 같은 것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단은 정부에서 책임을 지어 주시고 구상법으로 김정은한테 청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예, 그거 하고 제가 이제 두 가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수시로 이제 세미나에서 듣는 세미나 종류의 북한 인권법이라는 그 뉴스나 뭐 이런 보도 같은 거 저희가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근데 6.25 전시 납북자 인권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나라에서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요점 이제 참고 사항인가 뭐 하여튼 그런 부수적인 거에 넣어줄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 저희가 이제 붕괴한 게 있어요. 몇 년 동안 지금도 생각하면 막 정말 너무 속상한 그런 점이 있었는데 6.25 기념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광화문 행사에 저희가 갔어요. 근데 뭐냐? 6.25 납북자하고 6.25 전후 납북자 부스는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이가 가니까 다 탈북자. 예, 탈북자가 6.25 전쟁 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탈북자 부스가 몇십 개가 탈북자 부스고 거기에 하나씩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그런 꼴을 봐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지금 두고두고 생각해도 너무너무 분하거든요.
그거는 좀 어떻게 이런 법 통과할 때도 요점으로 좀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납북자 가족협의회 첫 등록이 2013년도에 서대문 구청에서 이정길 홍보대사 그분을 통해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13년이 됐습니다. 13년. 지금 그 주제 발표하신 그 선생님 중에서 이용정 칼럼니스트, 정치 칼럼니스트 선생님이 정말 그 딱딱 귀에 닿는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국가가 그 배상하는 그런 문제보다도 저희가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그 부모님들, 가족들을 명예회복을 위해서 여기 다 참석하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예회복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우선 보상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뭐를 해야 될지를 이 섹션별로 쭉 여기 보면은 책을 제가 그 쭉 다 숙독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고 계속 반복된 그런 그 문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다 80세 고령들 그 연세들인데 과연 우리 1세대 여기 등록 신청하신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가족협의회의 존재 가치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교과서 지금 그 보면은 역사 교과서, 한국사 교과서를 보면요. 전국의 고등학교 중에서 경산에 있는 그 학교 하나만 보수 교과서를 배우고 있고 나머지는 전혀 다 진보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 11가지 중에서. 그러면 우리 2세대가 과연 여기에 그 전범 김일성 도당들의 그 억울함을,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억울함을 어떻게 하소연해서 우리가 찾아내겠는가?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국가에서 나서 주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바로 통일부하고 외교부 이용정 정치 칼럼니스트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에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 세월만 지나다 보니까 저도 의원 80살 고비를 넘겼어요. 그러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과연 이 가족협의회 존재 가치가 있겠는가? 운산에 있는 전시관과 사무관 두 동이 필요하겠는가? 누가 관리를 하겠는가? 이런 의문점도 남겨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성희 기사님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지금 국가 보상 문제가 지금 있는데 저는 국가유공자입니다. 또 우리 아버님께서 일제 징용을 갔다 와서 제가 그 보상법을 갖다가 처리를 했는데 명예회복이란 것은 돈만 가지고도 명예회복이 아니고 단돈 1원이라도 명예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10만 명의 그 탈북 납북자 가족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선정되신 분들이 4,777명이 임진각 그 보면은 돌비석에 색인이 되어 있고 전시관 2층에 보면은 목판이로 또 색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라도 먼저 단돈 1원이라도 명예를 회복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저는 과거사 진실위원회에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그 부모님이 피해를 본 것은 김일성 도당의 자기의 어떤 반의에 반하는 그런 의사가 아니고 강제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건 국가가 보상해야 된다는 그런 판결문 제 뒷장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국가 보상하는데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입법이 필요하다.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이거는 4.3 사건에 뭐 9천만 원씩 보상을 받았다. 이거보다는 4,777명 대상 그 중에서 진실과 과거사 진실위원회에서 통과된 사람들 한 220명 정도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라도 통일부나 외교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협조를 해가지고 단돈 1원이라도 고인들한테 우리 아버님 내 이런 국가에서 보상받았습니다는 떳떳하게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방금 4.3 사건 같이 일괄 포괄적으로 우리가 9천만 원씩을 받는다, 1,000만 원씩을 받는다, 이런 식을 받는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방법이 있지 않느냐. 두 가지 방법입니다. 선처결 후 처리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 협의회 중에서 김일성이가 우리 선량한 민간인들을 이렇게 납치하고 많이 죽이고 하는 전범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통과됐던 4,770명 화살표 다음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통과된 220명이라도 행정소송을 해서 국가 상대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규제를 발표하신 분들이 한번 의견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뭐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혹시 뭐 이용종 교수보다 우리 신인석 박사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두 분이 좀 약간 이제 질문과 이제 그 코멘트가 섞여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피해자 가족분들로서 그동안 정말 수십 년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또 그동안의 그런 이제 정의와 구제 실현을 위해서 정말 뭐 소송도 그렇고 그런 이제 뭐 진화이라던가 이런 뭐 징용 피해 이런 이제 절차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됐을 텐데 정말 그런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일단 저도 좀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이제 제안을 좀 드리고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소송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그냥 이제 뉴스에서는 뭐 이제 경찰 납치 뭐 이렇게 그다음에 전시 납북 말씀하신 그런 피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이게 이 보상 법안과는 사실 이제 뭐 1대1로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일단 이제 아마 경문협 상대로 지금 이제 추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국군프로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아직까지는 뭐 이제 이런 대법원 판결이 없으니까 이제 이게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사실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말 이제 뭐 이게 그런 얘기 나올 수 있겠지만 이중으로 그러면 이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근데 뭐 금액이 그렇게 뭐 정말 이제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다면은 사실 이제 경무협 통해서 받으신 돈을 이제 제하고서 나머지 금액을 뭐 이렇게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 관심을 환기시키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봤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제 뭐 구상권 얘기 나왔지만 그걸 좀 입법화시키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아까 이영종 기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상권 조항도 사실은 이런 이제 입법을 통해서 향후에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이제 아까 진화의 결정을 말씀하셨었는데 200여 명 정도 이렇게 계신 걸 이제 했는데 사실 이제 거기 이제 권고문이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권고문은 그 자체가 이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사실은 진화의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사실 모든 그런 진상규명위원회의 기본적인 목적은 말 그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이런 법적 책임을 확인하는 이제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재성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 전신납북자 문제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2017년에 나왔던 위원회 보고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동안의 피해 사실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고 4,777명의 피해자가 확인됐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국제법 위반 사례가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네. 그래서 그런 것을 행정소송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그걸 좀 잘 활용했으면 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보완적인 설명을 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거든요. 그러면 국가에 대해서 자기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국가가 어떤 손해를 끼쳤다는 거를. 그러면 여러 가지 이 사실관계 관련해서 입증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 뭐냐면은 진상규명 활동을 했고 거기에 납북자 결정을 했고 사실은 관련 여러 증거 자료들이 있어요. 그거를 아마 이제 그 정부에 정보 공개 요청을 하든지 이러면 자료를 받아가지고 서류를 첨부할 수는 있는데 그 4,777명의 경우는 근데 이제 그 법원에서 이제 그런 분은 비교적 유리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4,700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현실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또 행정소송을 하려면 각 개인이 해야 되는데 비용도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에 관한 특별입법을 제정하는 것이 제일 나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4.3 사건처럼 별도의 법률 제정하는 건 어렵고 기존의 6.25 납북 진상규명법을 좀 수정 보완하는 거죠. 그걸 부분 개정할 건지 아니면 전면 개정하느냐. 제가 작년 9월에는 전면 개정안을 냈지만 바람직하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 소망스럽지만 사실은 우리 여야의 정치 환경이라든가 대립적인 구조를 보는데 어렵기 때문에 일단 4,777명부터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아마 그런 결론이 오늘 나오지 않을까. 다음 세션에서 보다 자세하게 우리 김은기 변호사께서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세션은 벌써 시간이 다 갔거든요. 사실은 새로운 세션이 시작돼야 되는데 일단 그 정도로 정리하고 끝내고요. 시간이 지연됐지만 10분 또 휴식하시고 정확히 4시부터 제가 한 가지만 1분만. 네. 중요한 문제라서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그 경문협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좀 관여를 해서 아는데 경제사회문화교류협의회라고 이제 그 대통령 비서실장했던 임종석이가 그걸 만듭니다. 취지는 아주 좋아요. 북한의 출판물이나 방송물을 우리 쪽에 소개하는데 이제 그 공짜로 쓸 수는 없으니까 국제 지식재산권 거기에 남북 다 가입돼 있으니까 지적재산권 그거를 해서 정당하게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이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쪽에서만 걷어가는 거예요. 북한이 우리 거 쓰는 거는 문제 삼지 않고 그리고는 우리 방송사들한테 1년에 몇 억씩 걷어가지고 차곡차곡 보냈습니다. 북한에다가. 근데 이게 이제 대북제재 때문에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다 이제 공탁을 했어요. 국군포로 가족들이 그거 내놓으라 그러니까 또 소송을 해가지고 그걸 못 가져가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통일부가 그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경문협에 대한 사업 승인을 이게 보니까 이쪽에서만 삥 뜯어가고 북한한테는 아무 얘기 못하네 해가지고 취소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자가 이제 비서실장이 되니까 현직 비서실장인데 통일부가 어떻게 행정 조치를 하겠으면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중요한 변화가 생긴 게 북한이 우리 방송국이 쓰는 북한 TV 화면이나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중국 위성으로 쓰다가 러시아 위성으로 최근에 바꿨는데 러시아 위성이 우리 5G하고 같은 전파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SK 5G 전파 때문에 막혀가지고 우리 방송사들이 지금 북한 방송 그 내용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경문협도 방송들로부터 이제 돈을 받을 수가 없고 사실은 이게 취소도 돼야 되지만 사업 취소 조치도 돼야 되지만 지금 있는 돈에 대한 것도 이제는 임종석이가 절대로 그걸 보내거나 이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로 이제 알고 계셔야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주장을 하시거나 이럴 때 그게 이제 좀 기본적이 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세션을 마치고요. 정확히 4시, 저 시간으로 4시부터 제3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잠깐 휴식하시겠습니다.